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그린 뉴딜 구상과 전망을 주제로 김종인 대표님의 주제를 읽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흔쾌하게 같이 해주신 황현 원장님께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린뉴딜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일찍이 알고 계시고 그린뉴딜을 모르는 분들은 최근에 대통령 입을 통해서 처음 들었다는 분도 심지어 나오고 있어서 이 인식의 편차를 많이 좁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린뉴딜이 도대체 뭐고 그린뉴딜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 그게 우리 도시재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저희 도시재생을 열심히 지원해주고 계시는 또 연구원 또 지원국 다 같이 한번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그린뉴딜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을까? 우리나라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그린뉴딜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등장해 왔고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왕의 그린뉴딜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또 활용하고 또는 그 큰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될 건가 이런 문제로 가지고 세 가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뉴딜의 근본적인 배경이 됐던 그린뉴딜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을까에 대한 탄생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환 의원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일단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은 역시 기후변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지금 우리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에너지를 포함한 기후변화 전체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그린뉴딜의 첫 번째 배경이 돼서 그린뉴딜 흐름이라는 게 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그린뉴딜 자료회의,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특히 파리협정을 하게 되면서 국가 간의 의무를 확실히 언제까지 이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확실히 주어지고 우리도 이 파리협정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파리협정 후에도 유럽과 달리 우리는 역주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도 기후 문제는 역시 대단히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이 되었죠. 그래서 파리협정이나 세계 경제 포럼, 여러 과학자들의 어떤 위험 이런 요소들을 보게 되면 기후 위기가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됐지만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오게 될 거다. 이거 얼마 남지 않았다. 지구의 시대가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목소들이 있습니다. 이 목소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새로운 이 변화를 모습까지 시작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수준인가? 아까 제가 역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역중입니다. 에너지는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고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토의정서에서 분명히 사인을 했고 파리협정에서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그 사이에 정권 두 번 바뀌는 과정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관행적인 태도 이런 문제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7개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2030년 대비해서 국가별 기업하면 2050년에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저탄소가 될 건가에 대한 약속을 국가에 유엔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매우 심각한 수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준보다 기후 대응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단히 저급한 수준이다라고 감히 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취약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국내 안에서의 문제만 되지 이게 무역 장벽으로 된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 거기서 생산된 철강 이렇게 되겠죠. 또 에너지를 많이 쓴 산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파리협정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린뉴딜과 같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미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린뉴딜은 아시는 대로 뉴딜이라는 대규모의 어떤 경기 부양,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여기 이제 그린이라는 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린이라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녹색이라는 표현이 가장 좀 적절하게 아닌가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이 그린뉴딜이라는 게 지구 온난화, 에너지 위기, 경제 위기, 실업 문제까지도 잡을 수 있는 유력한 그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린뉴딜의 추진 동향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린뉴딜에 관한 국가적 논의 자체가 대단히 미성숙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일찍이 1990년대 후반,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제적인 용어로서 일반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특히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게 2019년에 미국의 민주당의 여러분들이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0으로 만드는 겁니다. 배출과 상쇄하는 부분들이. 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린뉴딜이 어느 수준까지 확장될 건가를 좀 정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에 실제로 국가가 어떻게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불평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 구조는 결코 경제를 평등하게 할 수가 없다. 커뮤니티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하자면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리고 2020년에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죠.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2050년 온실가스 넷제로로 하겠다. 그래서 1.7조의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 달러를 투입하겠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 인프라 등 동력을 확실히 구축하겠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주목받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14개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아마도 할 것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린 리모델링이다 또 에너지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체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어떻게 변화할 건가, 인류의 생활 양식을 어떻게 변화할 건가까지 포함하고 있는 물, 에너지, 폐기물, 국토 생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의원들이 제출했던 결의안이고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실현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뉴딜이 그러면 새삼스러운 건가? 전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4대강을 열심히 추진했던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실은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그린뉴딜이 튀어나와요. 이 시기를 보면 2009년이에요. 참고로 2008년도에 유럽에서 그리고 2008년도에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그린뉴딜을 던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2008년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뉴딜, 녹색 성장을 들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린뉴딜의 아주 역설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과제를 출발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대로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또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미 2009년 벌써 11년 전에 그린뉴딜이라는 것들을 국가적 과제로 제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 정부에서 4대강이 몰입하면서 망했던 거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손을 못 댔던 거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린뉴딜 제대로 못 손댔다가 포스트 코로나에 좀 활성화 대책으로 그린뉴딜이 툭 튀어나오니까 까맣게 10년 동안 그린뉴딜이 논의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새삼스럽게 들리는 그런 과제가 마침 됐습니다. 2019년에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2019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전환적 뉴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보다 단지 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흐름들이 쭉 내부적으로는 있어왔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가능성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온실가스를 일정한 수준까지 배출을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에너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산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사람의 생활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아주 대규모의 재정 투자를 통해서 무언가 변화의 실마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놓여 있다는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산업이 우리 산업들이에요. 자동차도 그렇죠. 철강도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산업에서 청정 에너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의 요소를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린 뉴딜과 같은 방식의 무언가를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고 나온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거겠죠.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이번에는 4천 몇백억으로 정말 조족지열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이게 4조가 되고 40조가 되는 거 저는 뭐 매우 금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내년 예산을 보시게 되면 그린뉴딜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국가 예산, 지방 예산이 엄청난 대규모로 팽창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뉴딜은 또 어떤 건가? 뭐 코로나19가 어떤 변화를 가져온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일치한 게 하나가 있죠. 근본적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근본적으로 무언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무엇이 어느 정도 심각할지, 아니 뭐 백신이 만들어져서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감염 위기는 여전히 유지될 거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아까 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로컬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시선의 변화도 크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확산은 삶의 방식에 전방위적으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 사회적 연대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경제 문제까지 크게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방식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판 뉴딜은 그야말로 그린 뉴딜이 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생략이 된 상태에서 디지털 뉴딜이 처음 나왔다가 뭔가 하나 어색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빠져내고 하면서 사실 그린 뉴딜이 혹이 덧붙여지듯이 덧붙여졌어요. 그래서 예산 규모도 작고 몇 개의 부처가 경쟁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초록 수준의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서 규모도 작고 사업도 보잘 것이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린뉴딜의 추진 방향, 지금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그린뉴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런 비판들을 하죠. 지금 이제 정부가 제기했던 그린뉴딜이 과연 기후위기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유효한 수단들을 과연 담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런 적절한 수단들이 도움될 만한 대규모의 재정 투자를 과연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후만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성장의 진로를 수용하지 마라, 경제는. 이건 성장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될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참고로 성장 출연에 나온 사업들을 분류해 보면 노후 공공 건축 그린 리모델링이 2,352억 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죠. 미래 녹색 산업 융자 공급 2,000억. 요거 말고는 사실은 뭐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집 고치는데 절반 쓰고 나머지는 뭐 에너지 뭐 산업 하는데 절반 좀 써보고 나머지는 조금조금하게 쓰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그린뉴딜 놔두면 그냥 어리석음이 될 겁니다. 뭐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추경이라고 하지만 그린뉴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역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문제는 나중에 LH 토지연구원에서도 주로 발표하시고 또 많이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뉴들의 확대 필요성, 또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인데, 그린뉴들이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이 이 정부가 바뀌면 끝나나요? 도시재생은 얼마나 걸리죠?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도시재생은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고 철학이 바뀐 거고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정책 수단의 차이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죠? 그러면 우리는 쇠퇴한 세월만큼 걸리라고 답을 해요. 마찬가지로 그린뉴들의 경우에도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닌가 정말 맞습니다. 아까 제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그린뉴들은 우리가 기후협정을 우리가 위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린뉴들과 같은 명칭의 여러 가지 달리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린뉴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천에서 출발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일 수밖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린뉴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도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는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새로 하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도시재생에다가 잘 얹혀서 써볼까가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도시에서 어떻게 제대로 철학을 구현할 건가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인식의 수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제대로 되려면 지구, 국가, 지역 단위에서 대단히 공고한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담고 있는 거버넌스 체계보다 훨씬 광의에 훨씬 넓은 거버넌스 구조를 국가 단위, 지역 단위, 공동체 단위에 담지 않으면 그린뉴들을 제대로 구현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물론 통합당도 얘기를 시작하겠죠. 그린뉴들 특별법, 일부는 또 그린뉴들 기본법, 그린뉴들 특별법이라고 법 명칭은 그렇게 나가지 않겠죠. 무슨 어떻게 된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 이렇게 나가겠는데 어쨌든 법률이 제정될 것은 자명한 샤스입니다. 법률이 어느 그린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정할지 그 부분은 여전히 논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논의됐던 수준, 아까 미국의 상원은 몇 사람이 제기했던 결의안의 수준을 담아낼지 아니면 우리가 당장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에너지 중심의 수준으로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상당히 많은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대단히 포괄적인 영역을 담고 있는 그린뉴들 법률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뉴들의 전환을 위한 향후의 과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환적 의미로서의 그린뉴들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돼야 되고 하나는 단기적인 성과주의를 탈피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쇠퇴한 세월만큼 걸려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만큼 그린뉴들은 단기적 성과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사람이죠. 누군가가 이 그린이라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게 산업의 인력이 됐건 전문 인력이 됐건 활동가가 됐건 이런 전문적인 인력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는 스타트업이 육성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정부 단위에서 그린뉴들의 전략이 별도로 자기 동네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법률로서 무언가 규율을 하지 않으면 정책적인 안정성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인 건 불가피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도시재생에서 그린뉴들은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대부분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어떤 일의 방식이나 콘텐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콘텐츠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발제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시하는 수준에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업무의 영역의 유형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희 광역 서울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여기 잠깐 들어봤습니다. 도시재생 방향과 관련해서 하나의 그림들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대응 위기 대응 전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를 가는 전환점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군 단위에서 그린뉴딜 추진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이 그린뉴딜은 도시와 농산어촌을 다 포괄해서 진행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특히 생활권을 고려한 그런 공간계획이 검토가 되고 여기에 그린뉴딜이 제대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뉴딜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산업적 효과를 고스란히 대기업이나 기존의 비즈니스 집단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린뉴딜의 수혜자가 되면서 동시에 그 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어떤 조직들을, 기업 조직을 만들어내는 작업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우리는 도시재생 기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린뉴딜을 어떻게 담을까, 이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작년, 재작년에 나온 보고서예요. 저희들이 그때 환경부에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센터에서 제안을 해서 지속가능 목표를 어떻게 도시에서 연계할 건가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고, 그 보고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쭉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린뉴딜에 연계한 도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계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여기를 좀 붙여봤습니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이게 도시재생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려면 우리 현재 도시재생이 그린뉴딜의 그런 광의의 개념이나 시스템들을 담을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가이드라인이나 전반적인 법제 부분들을 한번 손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국토부 중심으로는 그린뉴딜이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전 부처 간에 걸려 있는 그린뉴딜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 사업이 도시재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장벽을 철폐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 요구를 우리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변화들을 지금 현재 체계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현 가능성, 타당성 평가를 할 때도 그린뉴딜에 관한 그런 철학이나 기초가 과연 제대로 담겨 있을까에 대한 것도 이제는 모니터링 항목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어렵겠죠. 최소한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가야 그린뉴딜이 제대로 도시재생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평가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 사업들이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건축 그린 리모델링 문제, 태양광 문제, 풍력 문제, 경관 농업, 지역 단위 산림자원, 생태 보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그린뉴딜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린뉴딜이 특화된 사회적 경제, 우리가 어떤 정책이 중요한 정책으로 정부가 던지면 그 정책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린뉴딜 특화형 이를테면 그런 거, 그러면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됐건 기재부가 됐건 행안부가 됐건, 왜 그 사람들이 마을기업 사회적계 협동조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져와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린뉴딜은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는 말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린뉴딜은 탈탄소 사회를 구축하는 것, 인류의 생활 양식을 교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경제, 산업, 고용, 환경, 공동체, 거버넌스를 포괄돼서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문제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혀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그린뉴딜이 정책 수단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린뉴딜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우리 현장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역할을
아무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유럽과 미국의 그림들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텍스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법제의 방향, 그림의 방향과 범위, 이게 유럽과 미국의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눈을 떼어서 이것을 좀 더 열심히 살피고 이걸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공적인 그림 유대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도시재생과 이게 연계가 제대로 되려면 다양한 주체들 간에 연계하는 그런 고버넌스 구조가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실현한 것보다 훨씬 높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유대는 단지 하나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또 우리 도시재생에서 그림 유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또 그림 유들이 도시재생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